도산법 저번 때도 좀 개요를 말했는데 다시 또 계속 개요를 말할게요. 도산법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건데 필요성은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법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이 규율하고 있는 파산 내지는 도산. 도산은 어감이 좀 나쁘다고 그래서 안 쓰려고 하는데 또 딱히 어떻게 쓸 이름이 없어. 그래서 도산법. 그래서 종래는 파산법, 그다음에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있었는데 2006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통합법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면 통합도산법이란 말도 해. 그런데 그 통합의 의미는 실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도산 상태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이 절차가 원 게이트라고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하나의 입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기존의 파산 절차, 그 다음에 기존의 화의 절차랑 회사 정리 절차를 합친 회생 절차, 그 다음에 새롭게 문제가 불거져서 도입하게 된 개인 회생 절차를 병렬적으로 그냥 법에 배치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됐다라고 하는 원 게이트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입구를 그냥 일단 신청서 내면 그 신청서 낸 걸 전제로 법원이 채권자랑 채무자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가면서 이건 회생 절차로 가는 게 맞겠다든지 이건 그냥 파산될 수밖에 없겠다든지, 그래서 계속가치, 청산가치 이런 말을 좀 쓰는데 어감 뉘앙스 알겠지? 청산가치는 그냥 해체했을 때의 값어치야. 계속가치 내지는 존속가치는 그냥 살렸을 때의 가치야. 그러면 이 청산하는 가치와 존속 내지는 계속가치를 비교해서 존속 내지는 계속가치가 크면 살려주는 쪽으로 가고, 청산시키는 쪽이 낫다고 판단하면 이제 청산 절차, 파산 절차를 밟는 이런 원게이트 속에 들어가서 신청서만 내면 스스로 신청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내가 어떤 절차를 지금 신청하겠다라는 걸 택하지 아니한 채 해야 원게이트의 진정한 통합도산법이고, 이런 원게이트적인 통합도산법은 독일 도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미국 파산법은 뱅크럽시로는 챕터별로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뱅크럽시로라고 하나의 법전 속에 있긴 하지만 이 챕터로 절차가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법은 지금 완전한 독일식의 통합은 아니고 미국식의 법전인 거야. 미국식. 하여튼 그런 전제적인 상황에서 파산 내지는 도산이라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질서, 더더욱 요새는 사회주의 질서라고 해서 국가의 어떤 국가 공유, 국유 이런 사회주의에 있어서도 도산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거기 책 보면 중국에서도 최근 또 도산법이 다시 개편됐다 뭐 이런 얘기 등이 쭉 나와. 중국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그런 도산법의 개편이 있었다 뭐 이런 것 등이 각주 4페이지 각주에 보면 파산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어떤 경제체제의 변화와 전환에 의해서 2006년에 기업 파산법이 성립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어떤 이러한 도산 파산은 당하는 사람한테는 불행하지만 이런 자본주의 질서에서 경제적 어떤 생활을 영위하다가는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행하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닥쳤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할 거냐. 채권자들 봤을 때 이걸 잘 청산시킨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해체시키지 말고 뭔가 잘 조정해서 더 살려나가게. 그럼 오늘 어제 3, 4일 사이에 뉴스 뭐가 나왔어? 한진해운
한진해운이라는 뭐 세계 뭐 7위 정도 되는 거고 거의 지금 법정 관리 이런 상태 다 묶여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는데 더 빠트려지는 꼴이 돼. 이 파산이 되면 원래는 허부작허부작 되니까 막 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잘 이끌어줘서 헤엄쳐 나오게 해야 되는데 더 막 수렁에 빠트리는 거야. 왜냐면 채권자들 지금 막 그 물건을 갖다가 선적했던 이런 사람들 막 지금 빨리 내 물건 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그 비용 못 받고 있는 데는 우리 항구 들어오지도 마라. 막 이런 막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더 빠져들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왕이면 잘 어떻게 살려가지고 해야지 더 채권자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회생 절차야.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 계속 가치랄까 존속 가치가 크면 잘 이걸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다만 채권자들이 와그닥닥 뛰어들면 그냥 와그닥닥 뛰어들고 그냥 하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 살려주는 것으로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잘 그 대신 지금 막 와그닥닥 덤벼들지 말고 잘 정리정돈 해가면서 살려주자. 이런 회생 절차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스스로 입장에서는 불행하지만 하여튼 그것이 그냥 막 방치되면 연쇄도산이 나지. 돈 거기에 선적했던 뭐 이런 데도 또 거기가 망해버리면 수출이 안 되면 또 거기가 망하고 수출이 안 돼서 거기가 망하면 월급을 못 주고 실업이 생기니까 또 그 종업원 노무자의 월세를 못 내고 집 할부금을 못 받고 이게 연쇄도산이 쭉쭉쭉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여튼 종래에는 이 신용을 채무 가져가게 된 신용을 배신한다는 그런 측면의 비난도 있지만 꼭 그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다. 성실하게 나름대로 저번 때 얘기했듯이 뭔가 뭐 돼지를 키우거나 뭐를 키우면 된다고 해서 키우다가 뭐 구제역 같은 게 와가지고 폭사 뭐 어떤 식물을 키우면 된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다가 막 태풍 강풍 만나면서 확 날아간 거. 아니면 맞벌이가 그래서 잘해서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해서 착실히 해나가는데 갑자기 회사 망하면서 회사에서 잘려버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성실하게 경제생활을 펼쳐나가다가 경제적 파탄에 왔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이런 법이 지금 말하는 도산법이라는 거죠. 도산법의 존재는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산법을 기울하고 있는 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 이 1조에 가면 목적이 있어요. 지금 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법에 요새 만드는 법은 다 목적을 1조에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의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그래서 채무자가 앞에 있는 거죠. 다 원위치 못 시키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회전이네. 채무자에 대해서 보통은 개인 파산적인 자연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종전의 회사정리법 같은 게 다 이 법에 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말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채권자는 아니지만 그 주주가 있잖아. 주주. 그 다음에 주식회사 아닌 한 명의 사업자회사 같은 조직은 지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원래 파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로서는 파산법이 정치한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먼저 파산이 먼저 오면 이게 좀 더 소멸시키는 이런 게 먼저 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산법을 만들 때 재출발시킨다 이런 것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회생을 앞에 둔 거야. 회생.
그래서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 이게 공평한 청산이야. 그러니까 파산 절차는 공평한 청산, 요 목적 중에 뒷부분이네. 목적 중에 뒷부분. 회생 도모하거나 공정한 환가 배당. 그래가지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그러니까 파산 절차는 공평한 청산. 다만 청산에서 해체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면책제도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재출발, 프레시 스타트가 플러스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생 절차는 재출발, 재기, 이것을 본래의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목적하에 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뭐 여기 종전파산법, 이게 2006년에 제정됐죠. 2006년에.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쭉 설명 보면 파산법이 있었고, 회생에 관한 회생을 규율하는 화의법이 있었고, 이름은 화의. 화의라는 건 당사자끼리 뭔가 협의한다, 뭐 이런 측면에 재출발을 시키는.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 대해서 회사 정리법이 있었는데, 요건 주식회사만 대상으로 했고, 요건 일반적인데, 요게 2006년에 통합돼서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됐다. 종전 회사정리법에는 목적이 있었고, 종전 하위법에는 목적 규정이 없었고, 종전 파산법에는 목적 규정은 없었는데, 한편 여기 마지막 보면 종전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건 좀 이따 보듯이 이 2006년에 법을 만들기까지 너무 이게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법을 쭉 IMF 1996, 7년에 IMF 터지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오면서 도산법을 바꾸라고 했는데, 그 바꾸는 그 미국식 이런 식으로 어떤 바꾸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IMF가 끝나면서 이제 IMF는 극복돼 가는데, 또 뭐가 한 번 나왔냐면 2003, 4년에 카드 대란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같은 거가 막 남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긋고 쓰다가 돌려막기하다가 그건 이제 일반 모든 국민이 막 거의 망가지기 시작한 이런 것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산 말고, 즉 개인적인 파산 절차 말고 재출발을 위한 개인회생법이라는 게 2004년에 일단 급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그때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막 카드 대란이 심하니까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회생에 관한 법을 일단 만들어. 기존 이런 법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통합적인 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일단 그 법에, 그래서 2004년에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목적 규정을 뒀는데, 이 개인 채무자 회생법까지 포함돼서 지금 도산법에 보면 제1편이 총칙이고, 그 다음에 파산 절차가 먼저 나와야 이 조문 배치나 이런 게 참 편한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회생을 먼저 의미 있게 하려고 회생 절차를 제2편에 두고 있어. 그럼 개인 회생 절차를 3편에 둬야 될 것 같은데 3편은 또 파산 절차를 두고 있어. 그 다음에 4편에 개인 회생 절차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도산 이런 게 있는 이 법이 만들어진 거야. 하여튼 우리 파산법은 1962년에 제정이 됐는데, 1962년에 제정됐는데 이제 통화기금으로부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이제 너희 바꿔라. 근데 이때까지
이게 법적으로 의식해오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가 않았던 상황이지. 그냥 전통적 입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약간 응징적으로 파산을 신청한다. 우리 파산시킨다. 파산자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 명예적인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파산시킨다. 이런 거로 간간히 있었는데 이제 그 파산법을 좀 잘 바꿔라. 그 다음에 IMF 때 개인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따른 면책 사건이 처음에 96년, 97년에 한번 나와.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면책을 염두에 두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을 거치면서 면책을 가는 이런 사건이 처음 나와. 하여튼 그런 와중이었었어 이때. 요때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지금 갖고 있는 책의 원본책이 그때 97년, 8년에 내가 강의를 하고 99년에 나왔어. 그때 그 간호사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신우이 올케지간에 빚보증 섰다가 백병원 간호사였는데 퇴직금으로 다 메꾸고도 2억 5천만 원 못 갖고 있는 상태에서 면책을 받는 사건이 처음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그런 시점인데 이 98년, 97년, 96년 그래서 이 책은 원본이 99년에 파산법에서 시작해. 내가 98년에 여기 교수로 온 거야. 원래 여기 그런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 머릿말에 보면 그때 쓰고 2006년에 파산법 이 책을 써서 그 다음에 뭐 강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 나도 이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책을 개편을 하고 강의도 여러분 때문에 개설이 됐네. 이때 파산 면책, 개인 채무자의 파산 면책이 그때 처음 되면서 막 지금 이제 사건 수 나중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법원이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막 이게 너무 생소한 제도였어. 이런 제도에 의해서 채무를 탕감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보통 우리가 법을 배워서 서포팅 해준다면 돈 받는 거, 권리를 주장하는 거 여기다 서포팅을 해주는데 내가 공부한 거의 발상은 채무자를 서포팅 해주는 거야. 채무자를 어떻게든 탈출을 시켜주는 이런 서포팅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국내에 소개를 하게 된 거야. 그리고 파산법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재출발시키는 이런 회생법도 물론 파산법에도 면책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그 재출발을 의한 법으로서 개인 채무자 회생법까지 이제 2004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제정됐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서 별로 쓰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IMF 이후로 개정되기에 이르렀지.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게 62년 이 파산법은 일본 파산법을 그대로 본떴는데 거의 똑같은데 조문 하나 배치를 내 기억이 정확히 몇 조문인지 몰라도 뭐 예를 들어 36조와 37조를 너무 그대로 하다가 좀 하나 아닌 척 하려고 37조와 36조로 위치를 바꿨어. 근데 그 뒤에서 예컨대 36조를 준용하고 있어. 그러면 바꿔놨으니까 거기에서 3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뒤는 여전히 36조를 준용한다는 그게 62년 만들어져서 내가 발견할 때까지 그냥 몇 년이야 20 몇 년 가까이 20 몇 년이 뭐야 30 몇 년 가까이 그렇게. 그래서 그 원형의 파산법은 62년에 제정되면서 이제 IMF 때 이렇게 왔다야.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렇게 IMF가 터지고 했는데 내가 이것도 기억나서 썼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거야. 민법상의 임대차가 있고 보증금이 있고 그래서 보증금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서 뭔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뭐 등등에 따라서 막 하는 것까지 원래는 민법상으로 보면 보증금은 뭐야? 임대차하고 이 계약과에 있어서 소유권이 바뀌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거잖아. 새로운 주인한테. 원래 민법적으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보해 주려고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근데 그 정도까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뭐 물론 전세권을 설정하면 또 더 물건으로 보장받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채권적 전세로서 보증금 내고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는 보증금 받고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그런 게 인식이 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을 갖춰라 뭐 이런 거가 이제 인식이 돼서 다 갖춰놨는데도 갖췄기 때문에 어디 단계까지는 이게 괜찮았냐면 민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개별적인 집행인 민사집행법까지는 확보가 돼서 경매 붙어도 우선순위 앞서서 뭐 보장받는다, 뭐 최우선 소액보증금 어떤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방어 안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생각지도 않게 이제 더 망가지는 파산 상태로 들어가는 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민법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정도 생각해서 집행법에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 이거까지 마련해 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본다면 많이 우리가 보호해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리고 일반 사람도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대항력도 갖추고 뭐 주민등록도 옮기고 뭐 이런 거 확정일자도 받고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산이 되니까 파산해서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2000년부터 그때 아파트를 확 졌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짓지. 근데 아파트가 이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져놓고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업자가 망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팔지를 못하니까 그냥 세를 줘. 일단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차로 이렇게 많이 줘서. 근데 이제 결국 못 버티고 건설해서 다 그 분양 못하고 전원 아파트 낮아빠지기 시작하니까 세입자들 이거 보증금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안전장치 했다고 해서 갔더니 이게 강제집행 단계가 아니라 도산 상태로 가니까 이게 왜냐면 원래 집행법에서 커버가 됐던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커버가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파산법에서는 이런 생각을 못한 거야. 왜 그래? 일본 파산법을 그대로 개수를 했는데 일본은 채권적 전세 이런 우리가 왕창 큰 돈을 주는 보증금에 따른 이게 없고 월세 개념에 거기는 몇 개월 정도의 어떤 야증에 해당하는 식기권이라고 그래서 보증금 쪽으로 좀 내는데 그냥 한 몇 개월 정도의 그냥 그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나중에 손해배상을 확보하려는 정도지 우리처럼 그 자금의 융통적인 의미의 목돈은 주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런 임대차가 아니라는 거지. 요새 이제 우리나라 원룸 같은 거가 이제 보증금은 내지만 그럼 뭐 1000만 원에 50만 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몇 천만 원씩 보증금 내는 채권적 전세인데 그게 집행법에서까지는 이제 확보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 전세 살고 있었는데 이게 회사 이 분양된 건설회사 등이 낮아빠지면서 이게 파산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법에 보니까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은 임대차가 물건은 아니지만 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보를 해주는데 즉 단순한 채권에 그치지 않고 뭔가 담보물건적인 이런 속성까지 껴있는 아니면 아예 전세권처럼 막 진짜 담보물건 되듯이 이런 속성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권으로 확보해주고 있는데 파산법에서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왔어. 아주 그때 당시에 2000년 고 무렵에 막 이게 속출하는 거야. 막 전국 곳곳에서 속출해. 그런데 법에서는 없는 거야. 그럼 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잖아. 그 채무자를 확보해 주려니까 확보를 해주려면 뭔가 지금 당장 법으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법을 뭔가 확장을 해석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장래에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여기서 벌어졌어.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지금은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물건처럼 별채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민법에서의 담보물건은, 민법에서 담보물건은 그 의의 내지 취지가 뭐냐? 독점적으로 회수해가는 거잖아. 다른 채권자와 달리 그 담보된 채권, 담보 삼은 그 채권에 대해서 담보물건 설정한 것으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독점적으로 가져가잖아. 그렇지? 일반 채권과 다르지? 이 독점적으로 되는 것을 파산법에서, 민법에서 조금 용어는 나오는데 별채권이라고 그래. 별도로 일반적인 채권자는 평등의 원칙으로 해서 파산은 공평한 청산이니까 뭐야? n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지, 자기 채권액에 따라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담보물건에 대해서, 원래는 담보물건자도 일반 채권자처럼 자기 채권액만 받아가라면 자기가 담보 잡은 어떤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직접 완벽하게 다 빼갈 수가 없고 똑같이 n분의 1씩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어. 지금 회생 절차는 이 별채권으로 보장해주지 않아. 원래 담보권을.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 별채권으로 독점적으로 해주지를 않아. 그냥 회생 절차에 참가해서 자기가 자기 채권을 행사해서 어느 범위에서만 받아가야 돼.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별채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별도로 제외돼.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는데, 이 보증금도 단순한 채권으로 하지 말고, 보증금도 채권으로 하지 말고 이런 담보물건자처럼 별채권적인 지위 행사자가 이제 이 보증금에 대해서 별채권적인 것으로 회수하고 싶은데, 그냥 지금 파산법, 그때 당시에 파산법은 그냥 아무리 지금 대항력 갖춰놓고 있고 해도 n분의 1 똑같이 가져가라니까 거의 회수가 안 되는 거지, 거의.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때 2000년도에 임차인의 보증금과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하고 똑같이, 그럼 뭐 채무자가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회수가 거의 안 되는 거지. 원래는 100% 회수된다고 했다가 그런 상황에 문제가 불거졌었어. 결국 나중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별채권의 의치를 부여해. 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내가 실제 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 뭐 내가 의견한다고 이제 뭐 참고는 하겠지. 그럼 이걸 보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 당사자가, 여러분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용어는 들어봤지만 거의 잘 안 나오는 건데, 민사소송법에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비약상고라는 게 있어. 비약상고. 1심, 2심 항소하고 2심에서 3심 상고인데, 비약상고는 비약이란 말 임의가날에서 나와. 지금 아직 안 배우고 있지. 배웠어. 임의가날, 뭐 전속가날, 비약상고, 합의, 당사자가 합의해서 항소심을 점프하고 생략하고 비약으로 상고로 간다. 비약상고 합의. 왜 그러냐면, 사실관계는 더 이상 자기네끼리 다툼이 없어. 이렇게 임대차 들어갔고 보증금 줘야 돼. 근데 이게 파산법상 어떤 의치를 부여하는 법률적 해석,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이걸 별채권적 지위를 주면 확보가 되는 거고, 안 주면 그냥 거의 한 푼도 회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송 내고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대법원 판단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받아보자. 비약상고를 한 판결이 있는데 공간을 안 했더라.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은 신극가날로 원래는 전속적으로 그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심을 안 거치고, 2심을 이 사람들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보장되느냐 아니냐, 이 위치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이것만 싸우고 있는 거지. 나머지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으니까 굳이 2심 벌리지 말자. 어차피 대법원이
법률적 해석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률의 해석 적용을 판단받기 위해서 곧바로 1심은 안 거칠 수 없지만 1심의 결론을 보고 항소심을 서로 안 하기로 딱 합의를 했어요. 그게 비약상고의 합의고 민사소법에서 보는 그런 그냥 용어인데 여기에 그런 게 있어. 드물게 나왔어. 당사자들이 점프를 해버려서 대법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이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있어. 이런 것도 막 그 아파트 단지에 이런 사람들이 막 단체로 걸려 있는 거야. 다 그냥 부도 나면서 건설업자 부도 나면서 막 200세대가 다 걸려 있는 거야. 이런 사태에서 나중에 근데 이제 완벽하게 법으로 반영을 법으로 2006년 채무자 회생률 파산에 관한 법률에 반영이 된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런 IMF에 따른 97, 8년의 그 상황에서 2000년, 3년, 2003년까지 지금 계속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미국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일본식 걸 받아놓고 한 번도 여기에 관심도 안 갖고 있다가 이거 뜯어 고쳐서 미국식으로 하니까 깝깝하다. 완벽한 법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조문이라도 바꾸는 흉내를 내주는 와중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 책에 보면 파산법 개정을 보면 구면에 보면 도산법 책 보면은 뭐 4차 개정 봐봐. 98년에 세계은행의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그 3차 개정 보면 IMF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개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3차 개정, 4차 개정을 하다가 이제 98, 99년 일부분 막 땜질식으로 하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미국식의 어떤 하나의 법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 그래서 법률안을 만들어서 2003년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도 이게 심의할 정도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국회가 종료되면서 당시 회기가 몇 대 국회야? 16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일단 자동 폐기되었다. 그 이야기지. 그런 와중에 이제 급한 게 카드 대란이 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카드 대란이 나가지고 이제 파산 절차의 개인 파산은 이제 2003, 4년 되면 건수가 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 보면 쭉 봐봐. 7면에 사건 추이 봐봐. 이건 그냥 파산이고 그때 94년 파산 이런 거는 아까 만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한 거고 이제 개인 파산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나타나냐면 일단 388면 보면 97, 8년은 어딘가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못 찾겠고 2000년께 나오네. 388면 보면 329건 388면 보면 총 파산 사건이 461건 중에 그때는 개인회생 사건이란 건 아직 없다고 그랬지. 2004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302, 67이 막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2003, 4년 되니까 10,000건을 넘었네. 2003년서 2004년으로 파산 사건이 10,000건이 넘기 시작한 거야. 그지? 언제 절정이냐? 2007년이 개인 파산은 절정이야. 그러면서 조금 줄어들어. 왜 줄어드냐면 이제 엄격화해. 2007년까지는 많이 이제 면책시켜주고 재출발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조금 부드럽게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강화하니까 이게 줄어들고 회생사건은 이제 개인 회생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런 상태야. 하여튼 2003년 이런 때 카드 대란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나자빠지니까 파산 면책 말고 이런 개인 채무자를 위한 좀 더 재출발을 위한 거기에 적절하게 법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원래는 통합도산법 속에 잘 만들려고 하는데 하도 급하니까 2004년에 아까 만들어 그 전에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냈는데 뭐 국회의가 폐기되면서 통과를 못하고 이런 와중에 일단 2004년이 뭐냐면 선거가 있어요. 왜 그래? 봐봐. 좀 아까처럼 2004년 그때 국회 16대 국회가 이제 마감이 되니까 그 4월에 선거잖아. 그 선거를 하려니까 민심을 좀 이렇게 얻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거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이게 맞아떨어져서 일단 개인 채무자 해상법은 먼저 해줘. 먼저 만들어줘. 그래서 이렇게 그 만들려고 했던 것에서 개인 채무자 회생 부분만 빨리 떼내가지고 일단 법을 만들어줬어.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2005년 3월 31일 날 법이 통과되고 2006년 4월 1일부터 이제 지금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시행되는 거네. 그치? 2006년부터 이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네. 그게 지금 그 뒤에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의 흐름은 최근까지의 개정되고 있는 것의 흐름은 22년부터 23년까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2006년에 만들어진 법이 올해 2016년 5월 29일까지 몇 차례 또 계속 바뀌고 있네. 그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법의 흐름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통합도산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말한 신청 단계에서 원게이트, 입구를 원게이트까지 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독일법처럼 나 지금 뭔가 지금 막 경제적 파탄에 있는데 나를 갖다가 잘 어떻게 좀 법적으로 벗어나거나 아니면 더 나한테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구제적인 절차를 일단 신청하면 채권자와 법원이 다 이렇게 상황도 보고 이해관계 모아가지고 적절한 절차를 해주는 그런 의미의 통합적인 절차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 그다음에 회생 절차 속에서도 이제 완전한 개인 채무자 회생급은 아닌 병원이나 조금 개인적이긴 하지만 규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완벽한 대규모 회사를 위한 회생 절차 속에서 조금 간이한 심플한 간이 회생 절차가 하나 이제 중간에 만들어져. 그러니까 현대 해상 항우니까 뭐지? 한진 해운 상선 요거 뭐지? 이런 거 정도의 거와 어떤 병원적이랄까 개인적인 사업체 정도 이런 거까지 그것도 복잡은 하지만 이게 회생 절차는 되게 무거운 절차니까 조금 그렇다고 생의 개인 채무자는 또 아닌 그런 급에 있어서 의 간이 회생 절차를 도중에 하나 두 개에 이르러 하여튼 도산 처리 절차의 일원화. 그래서 앞으로의 도산법의 개정은 이제 이걸 일원화적으로 그러니까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 채무자, 개인 회생 절차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쭉 흐름이 생기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로 챕터로 이렇게 탁탁탁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도산 처리 제도의 일원화가 앞으로의 과제다. 현행 도산 처리 제도의 규율을 보면 종전의 파산법은 도산법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3편에 와 있고 종래 회사정리법은 회사정리라는 게 조금 정리라고 해서 오히려 없애는 느낌, 정리 정도는 없애는 느낌인데 회생적인 절차인데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회생 절차로 와 있고 회사정리법은 회생 절차로 왔고 아까 말한 대로 간이 회생 절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규모가 일반 회생 절차는 아니지만 개인 채무자 회생 절차보다는 좀 더 큰. 그러니까 개인 채무자는 나중에 보듯이 담보부는 10억, 그냥 담보 없는 거 5억 정도의 규모 이하에서 개인 채무자가 이용하는 회생 절차인데 만약에 그 규모를 뛰어넘으면 일반 회생 절차로 가야 되는데 일반 회생 절차는 또 너무나 엄격한 절차고 무거운 절차니까 그 속에서 간이 회생 절차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총칙과 국제도산이 있다. 회생 절차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파산 절차보다 앞에 뒀는데 나는 파산 절차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못마땅한 파산 절차를 갖고 설명을 하고 딴 것을 이렇게 좀 부차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회생 절차가 앞에 와버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별로 마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는 통합도산법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쓰려면 도산법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하여튼 청산형 절차, 재건형 절차, 청산형 절차, 재건형 절차 이런 말을 쓰는데 파산 절차는 청산형 절차예요. 다만 파산 절차도 면책이 따라붙어서 결과적으로는 재출발을 시키려고는 하는데 일반 회생 절차는 재건형 절차. 조금 재건형 이런 거 법률 용어가 좀 아니고 무슨 국가 무슨 뭐 재건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회생형, 재생형, 재건형.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지금 하나 실제 난 사건을 얘기하냐면 절차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회생 절차를 살려주는 절차와 파산 절차의 어떤 우선 관계를 보면 회생 절차를 우선시켜. 그래서 한번 살아보려면 살아봐라. 그러다가 안 되면 청산으로 와야 된다. 이러는 거야. 그치? 그럼 청산을 신청했다가 아까 만든 절차가 원게이트가 아니니까 좀 갔다가 보니까 이거부터 저게 알아서 이게 딱 조절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일단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가 더 적절한 절차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신청하고 또 채권자들도 얘를 회생시키는 것보다 아예 청산시키는 게 낫다든지 이게 딱딱딱딱 일단은 그 틀에 맞춰서 신청을 했는데 예컨대 청산 절차, 파산 절차를 신청했는데 또 회생 절차를 한번 하는 게 낫겠다고 싶으면 회생 절차를 시작하고 있는데 파산 절차는 신청할 수 없겠지만 우선이 회생이니까 회생을 파산이 먼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회생이 들어오면 오히려 회생을 우선시키면서 뭐를 좀 더 스탑시키냐면 파산 절차를 스탑시켜. 그런 식이야. 그래서 회생 절차로 성공하면 되는 건데 그러다 또 회생이 안 되면 다시 어디로 와야 돼? 파산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용어를 제시 파산이라고 그래. 제시. 시험 2번 본다 제시가 일대의 제는 제다. 더블. 근데 시는 시행하다. 시험은 아니고 시행하다.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먼저 지금 밟으려다가 회생 절차가 들어가 버리면 파산 절차를 중지시켜. 그래서 회생이 되면 다행이고 살아나면 다행인데 회생이 안 되면 다시 파산으로 와야 되니까 그 제시 파산이라고 하는데 요 처음에 그러니까 절차가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별개 절차니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는 됐는데 왔다 갔다는 어디서 어디로는 안 돼? 회생 절차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지금 신청이 됐으면 거기다가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그건 여루적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파산 절차를 신청했는데 이거보다는 회생을 한번 시도해보겠다. 그럼 회생 절차를 시도하면 회생 절차를 우선시켜주고 파산을 일단 잠정적으로 놔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생이 성공하면 된 거고 안 되면 다시 파산으로 온다. 그게 제시 파산인데 어디에 그런 그림과 이야기가 있냐면 20면에 있네. 20면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왼쪽 그림이 그런 흐름이야. 보면 파산 신청을 했지. 그런데 오히려 회생 절차를 받아줘서 회생 절차 신청했다는 게 받아줬으면 파산 절차를 일단 중지시킨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성공하면 이제 된 건데 회생 절차가 성공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파산 절차로 중지시켰던 게 속행된다. 중지시켰던 게 속행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제시 파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한 12년 사건이네. 교수들이 사학연금 이런 거 듣는데 어떤 사람이 마치 막 그런 공적인 그런 것처럼 이름을 교수공제라고 써가지고 막 무작위로 교수들한테 보냈어. 그래가지고 막 뭐 공식적인 막 그런 거 같이 해가지고 한 교수들 한 1000여 명이 막 갔다가 공제에 들어가지고 수억 결국 이 사람이 뭔가 돌려막기 못하다가 왜 그런 피라미드 조직 비슷한 거야. 그래서 들어온 걸 뭐 하고 하는데 거기서 빵꾸나면서 이제 나자빠지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교수 공제라고 해서 막 속은 사람들은 이게 막 정식 그 어떤 대학교의 뭐 그런 교육부의 조직이라든지 뭐 그런 데인 줄 알고 막 그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교수 공제 법대 교수도 54명이나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을 한 거야. 교수 누군가가 파산을 선고했어. 그래서 여기가 파산 이 조직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했는데 다른 회원 일부는 파산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막 뭔가 운용을 한 것을 좀 살려서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려고
아무래도 회생이 아까 뭐라 그랬어? 청산가치, 계속가치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면 청산시켰을 때에 받아낼 수 있는 거와 살려서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는 계속시키는 값어치, 존속시키는 값어치가 크면 청산보다는 파산보다는 회생 절차가 경제학적으로 맞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파산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한테 최적으로 어떤 그 상황을 처리해 주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보다 살려나가면, 뭔가를 살려나가서 더 회수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청산가치에 대해서 뭐 존속가치 내지는 계속가치 이런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회원 일부는 돈 받을 사람은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 절차가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하여튼 아니면 뭐 또 파가 갈렸는지 회생 절차를 또 신청한 팀이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까지 선고가 됐는데, 파산이 선고됐는데 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파산 청산하는 와중에 회생이 들어왔으니까 파산이 선고됐지만, 파산이 선고됐다는 건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파산이 신청하면 신청 자체에 대한 파산 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파산 선고 결정을 해주고, 그 선고가 되면 이제 n분지씩 나눠 갖는 배당 절차가, 청산 절차가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파산 절차는 신청, 파산 결정, 파산 결정이 나오면 이제 누가 등장해?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서 채권을 신고받아.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이 이 파산된 채무자의 재산을 잘 확보를 해. 뭐 재산을 모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재산이 모아졌다. 근데 채권을 신고받았더니 한 1억 원이다. 뭐 6, 7명이야. 예를 들어. 그럼 사람마다 금액은 틀리지만 배당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만 원 모았고 1억이면 10분의 1씩 가져가는 거지. 배당률이. 그렇지? 그런 절차가 파산이 선고되면 이제 열리는데, 파산이 선고되면서 그럴 만한 값어치의 재산, 즉 파산관제인의 월급도 못 줄 정도 된다는 정도의 재산밖에 안 모일 것 같으면 동시에 파산을 어떻게 한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해.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없게 되는. 그 다음에 개인 채무자의 경우는 곧바로 이제 애초부터 같이 신청하는 게 요새의 추세인데 면책이라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면책은 뭐야? n분지씩 나눠 갔던지 아니면 동시 파산 폐지의 경우는 한 푼도 변제가 안 된 상태에 종결돼서 남는 100%의 채무를 이제 면책시킬 거냐에 심리를 해서 면책시키는 것서 면책이 되면 이제 파산 절차에서도 면책이 되면 프레시 스타트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파산이 선고가 지금 됐다는 거는 마무리됐는데 무슨 회생 이런 얘기 거기 오해하지 말고, 파산이 선고됐을 뿐이지 이제 청산 절차, 이 n분지 1씩 가져가기 위한 절차가 펼쳐져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일부 또 채권자는 이 교수공제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회생 절차는 파산 절차보다 우선적인 절차. 그런데 회생 절차가 성공하면 이제 회생에 의해서 좀 더 채권자들이 더 많이 회수되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회생 절차는 뭐냐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처럼 회생 절차에 대한 개시를 오케이를 해줘. 결정.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이제 회생을 앞으로 나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제출을 해. 그래서 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서 그 계획대로 이제 변제가 점차점차 이루어지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절차가 회생 절차야. 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했는데, 요까지가 뉴스였는데, 내가 봤을 때 뉴스였는데, 만약에 파산 절차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요까지가 실제 뉴스네. 당시 그래서 파산 절차가 어떻게 됐다? 지금 중지된 거야. 회생 절차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까지는 뉴스인데, 만약 이제 여기 그 뒤 추이는 모르는데, 회생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로 이제 갈 테니까 파산 절차는 이제 중지되는 상태고, 만약에 회생 절차가 성공 못하면 회생 절차가 종료되는 폐지를 시키지. 이게 타결이 잘 안 되는 거야.
회생 막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안 등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계속가치라든지 존속가치가 그렇게 뭐 자기네들이 생각했듯이 확보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생 절차가 개시돼서 절차 자체를 시작해보라라고 오케이는 해줬는데 그 뒤에 이제 회생 계획안을 내고 막 이런 와중에 뭐가 원활히 안 되면서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절차 폐지는 어떤 개념이야? 개시 결정은 났는데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은 났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어떤 진행에서 이제 못하고 끝나버리는 회생 절차에 폐지가 있으면 중지시켰던 파산 절차가 해소되고 다시 살아난다. 속행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제 용어로 재시파산. 다시 시행된다. 속행된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길래 지금 설명을 해 준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법적인 처리 절차 말고 워크아웃이라든지 뭐 한마음 뭐 요새 뭔가 뭐 신용회복 상록수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정식 법적 절차가 아니고 채권자들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사적 처리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신문에 가끔가다 나오죠. 신용회복위원회 뭐 상록수, 희망모아, 배드뱅크,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이제 주로 뭐 회사 같은 경우 뭐 이런 사적 도산 처리 절차도 있다. 도산 처리 제도의 비교 말고 사건의 흐름을 한번 볼까? 일단 여기서는 2006년부터 잡혔네. 아니다. 이 앞에도 있다. 94년에 파산 자체가 18건. 여기서 이제 IMF가 터지면서 늘기 시작하잖아. 98년에. 막 늘잖아, 지금. 이때는 개인회생은 없었고. 요 2005년까지는 화의 제도랑 회사 정리가 있었지. 그렇지. 97, 98, 90년에 막 늘기 시작하는 건 이제 IMF. 그지? 2003, 4년에 막 느네.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제도는 2004년부터 여기에서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통합도산법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2004년에 처음에 이제 2004년 9월인가에 9월부터 시행했는데도 그 하반기에만 9,070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관계되는 것도 너무 뭐 지금 좀 전에 파산 선고 후에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산 절차라는 그 절차가 파산자 선고까지인지 아니면 면책 확정까지인지 그러니까 협의의 경우는 본래 거는 파산이 선고돼서 청산하는 그래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요게 핵심적인 절차고 그런 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고 파산이 청산 절차를 들어가기 위한 파산 원인이라든지 일정한 요건을 따져서 예컨대 자기가 지급불능이라는 어떤 파산 원인이 있어야 파산 신청에 받아주는데 요새 젊은이인데 빚 있다고 해서 한 500만 원 갖고 신청하면 나 지급불능이야. 500만 원 못 갖고 있어. 그럼 너 멀쩡한데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500만 원 뭐 당장은 없겠지만 지급을 못한다지만 지급불능은 이제 채무 초과랑은 좀 틀린데 나중에 용어가 나오는데 채무 초과는 이제 마이너스가 큰 거고 지급불능은 그게 막 계속적인 상태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당장은 돈은 없지만 자기의 신용이나 노가다 쓰면 안 되지 노동력이나 어떤 지식 등을 바탕으로 그 정도 커버할 수 있으면 지급불능이 아니거든. 당장은 뭔가 지급을 못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런 요건을 지급불능이라는 요건을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 파산 신청에 대한 파산 선고를 안 받아준다고 기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기각을 시키면 본래 이제 청산 절차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청산 절차가 협의의 파산 절차고 넓게 본다면 파산 신청부터 청산이 끝나고 종료. 더 넓게 본다면 면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면책까지. 저는 이제 중간에 회생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원래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게 실리하다. 여기서 파산 선고는 면책까지 안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배당 절차를 진행하려는 선고돼서 아까 파산이 선고돼서
이제 채권자, 파산관제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채권자들 신고를 받아서 채권자 집회 같은 걸 열고, 그 다음에 요 남는 재산을 잘 추스려서 이제 배당 자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와중에 회생절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파산 선고는 파산의 마무리까지 갔다는 게 아니라 파산이 선고는 됐는데 그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가 협의의 파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어떤 상태에서 회생 절차가 들어온 거죠. 되겠어요? 다시 이해 안 되시. 그러니까 제일 넓은 절차는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흐름을 보면 되는데, 흐름이 여기 보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을 하고 선고가 되죠. 여기서부터 파산인데 여기서부터가 실제는 협의의 파산 절차라는 거죠. 요 단계가. 신청하고 선고가 되는 거는 아까 여기가 선고돼서 파산, 요런 협의의 파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오케이가 나온 거지. 여기를 못 들어가기 위한 여기서 한번 선고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산이 종결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개인 채무자 경우는 파산을 신청하는 거와 결국은 면책을 받아서 프레시 스타트 탕감받으려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종래는 면책을 1개월인가 뭐 이렇게 신청하게 세팅을 해놨었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그냥 끝난 줄 알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 면책 가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요새는 이렇게 해요. 파산 신청을 할 때 너가 면책까지 의도한 거 아니냐라는 걸 오히려 감안을 해주고, 너 내가 파산 신청하는데 난 면책을 안 생각해 라고 오히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신청할 때 특별하지 않으면 너 면책 신청도 하는 거라고 간주해주는 이런 테크닉을 써요. 나중에 이제 보면 돼. 근데 유독 나는 근데 파산만 왜 신청하느냐, 드문 케이스인데 뭐 혹시 뭐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는 별도의 절차예요. 왜 그렇게 별도의 절차가 됐었냐면 실제 일본 파산법이 파산에서는 면책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요새 우리 2차 세계대전 뭐죠?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거 영화 나왔는데 그 메가다가 일본도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가가지고 미국식으로 니네 파산법에 보니까 우리식으로 이 개인 채무자 재출발시키는 이런 제도 넣으라 해가지고 면책 제도를 거기다 플러스 시켰어요. 그걸 우리가 60년도, 62년도에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세팅을 하니까 아까 말대로 이제 면책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는 그걸 의도해서 자기가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면책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다만 용어상 종래는 동시 파산 신청과 동시에 파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종결돼요. 폐지돼 버려요. 이 협의의 파산 절차가 없다라는 게 파산 절차 폐지지. 그 다음에 면책 절차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넣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하지만.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그때 이제 파산법 개정해서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파산 신청 시에 면책 신청도 같이 하는 거로 간주하고, 오히려 내가 면책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빼주지만 그냥 있으면 면책 신청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로 본다면 면책까지도 보면 되고, 하여튼 협의의 파산 절차는 파산 선고가 되고 결정이 되고 요 채권을 신고받아서 채권을 확정하고 돈 받을 사람들을 얼마씩 받을 거냐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파산 재단이라고 해서 배당해줄 재산을 이제 자원을 마련하는 양축으로 해서 그게 끝나면 배당률이 몇 %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배당이 되고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면책이라는 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죠. 회사는 그냥 해체되고 끝나는 거예요. 주주들 주식 날리고 끝나는 거죠. 면책은 없죠. 자연인이 면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다시 통계 보세요. 이렇게 되다가 이런 추세를 보이면서 막 증가하기 시작하나요? 지금 파산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개인 파산은 줄어들고 있고 회생은 계속 늘고 있죠. 파산은 사람에 따라서 회생은 뭐예요? 5년간 얼마라도 갚아 나가고서 면책받는 거고, 파산은 지금 청산될 만한 재산이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단계를 밟을 수 있으니까 선호도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개인 회생보다는 개인 파산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재산을 아까 말한 500만 원 정도밖에 재산이 없다면 동시 파산 폐지가 되겠지만, 집 있는 사람은 집은 일단 제공하고 청산을 하고 나눠주고 면책을 갚는 거죠. 그래도 못 갚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보다 파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더 사람들이 파산 절차, 개인 파산을 선호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요건은 틀린 거고, 개인 회생은 지금,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은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 이제 약간 서류 조작이나 가짜적인, 사기적인 이런 걸 잡아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지는 않는데, 회생은 지금 작년도 통계는 나와 있을 건 같은데 13년, 14년에 10만 건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변호사들이 이런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같은 거는 하면 괜찮은, 적어도 사건 수로는, 그러면 사건 수를 보이고 있네요. 이해하겠죠? 네, 이런 정도에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게요.